지금 이 순간 호주에서는 사람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선 채 조용하지만 극도로 거센 생태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한 외래 두꺼비 종이 거의 전체 자연 균형을 무너뜨리며 수많은 야생동물을 개체수 감소의 벼랑 끝, 심지어 많은 지역에서의 사라짐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이 사나운 포식자처럼 적극적으로 먹이를 쫓아다니는 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인 뱀, 비단뱀, 왕도마뱀, 심지어 악어까지도 그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호주는 한때 이 침입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지 않은 강경책을 시도했고 때로는 거의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강한 방식까지 동원했지만 처음 고작 102마리였던 개체군은 이제 약 2억 마리까지 폭증했다. 최근 연구자들은 숲속에서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지식여졌으며 심장이 사라진 사탕수수 두꺼비 사체를 여럿 발견했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위험한 독성 생물에 손을 댈 만큼 대담한 동물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알맞은 천적 하나만 제대로 찾아 증식시키면 사탕수수 두꺼비는 결국 완전히 쓸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설은 서호주에 있다. 어떤 곳들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탕수수 두꺼비를 직접 길러 자연으로 더 풀어놓고 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꺼비가 호주 대륙에 어떤 생태 재앙을 일으켰는지 전체 그림부터 돌아봐야 한다. 호주 북부의 여러 지역, 이를테면 퀸즐랜드, 노던 준주, 그리고 특히 카카두 국립공원 일대에서는 자연의 모습이 눈에 띄게 바뀌어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생태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예전에는 독사, 대형 왕도마뱀, 민물악어 같은 포식자들이 소형 동물 개체수를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사탕수수 두꺼비가 등장한 뒤부터 그 구도는 놀라운 속도로 뒤집히기 시작했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대형 포식성 뱀과 도마뱀의 수는 불과 몇 년 사이 50%에서 90%까지 줄어들었다. 노란점 왕도마뱀 같은 일부 종은 극심하게 감소했고 고유 육식성 소형 포유류인 북부 코얼은 많은 지역에서 개체군의 90% 이상을 잃었다. 심지어 민물악어조차도 큰 타격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개체 비율이 약 70% 감소했다. 이들의 죽음은 대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작은 두꺼비 옆에서 죽어있는 뱀이나 왕도마뱀이 발견되는데 물린 흔적도 없고 싸운 자국도 없으며 그저 치명적인 독소를 품은 생물을 잘못 삼켰을 뿐이다. 토착 포식자들이 차례로 사라지자 도미노 효과는 즉시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거북 알과 악어 알은 더 많이 살아남았고 곤충과 작은 동물들의 수는 급증했으며 먹이 사슬은 점점 뒤틀리고 균형을 잃어갔다. 이 모든 일은 겉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한 두꺼비 종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시작은 사실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주는 중요한 원당 공급국 가운데 하나였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 사탕수수 산업만 해도 해마다 2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만들어냈다. 퀸즐랜드주는 전 세계 설탕 수요가 급증하던 상황 속에서 약 95%의 생산량을 담당하는 중심지였다. 수만 에이커의 땅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전환되었고 수천 명의 농민들의 삶은 이 작물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런데 작은 해충 하나가 엄밀한 피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바로 사탕수수를 해치는 딱정벌레였다. 그 유충은 땅속 깊이 살며 약 8인치에서 16인치 깊이의 뿌리를 갉아먹었고 그 결과 사탕수수는 점점 시들어가며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살충제는 유충이 너무 깊은 땅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호주 설탕 실험국 소속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1932년 카리브 지역의 대형 두꺼비 한 종이 농장에서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이 두꺼비를 호주로 들여오자는 아이디어는 빠르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935년 6월 하와이에서 온 사탕수수 두꺼비 102마리가 퀸즐랜드에 도착했다. 불과 2년 만에 증식 프로그램은 6만 2천 마리가 넘는 개체를 만들어냈고 이들은
자연적인 해충 통제 부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속의 밭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었다. 호주의 사탕수수 해충 딱정벌레는 대개 줄기와 윗부분에 나타났지만 사탕수수 두꺼비는 땅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두 종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당시 과학자들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탕수수 두꺼비의 무시무시한 번식력과 두려울 정도의 적응력이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들은 퀸즐랜드 전역으로 퍼졌고 노던 준주를 넘어 이어 서호주의 킴벌리 지역까지 진출했다. 오늘날 사탕수수 두꺼비 개체 수는 약 2억 마리로 추정되며 46만 3천 제곱마일이 넘는 지역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침입 전선의 가장자리에서는 지금도 서쪽을 향해 계속 영역을 넓히고 있다. 겉으로 보면 사탕수수 두꺼비는 그리 눈에 띄는 생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몸집은 둔중하고 피부는 갈색빛을 띤 회색의 거친 질감이며 움직임도 느리다. 하지만 그 크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성체 한 마리는 보통 길이가 6인치에서 8인치 정도이고 무게는 거의 2파운드에 이른다. 그러나 퀸즐랜드에서는 길이가 10인치를 넘고 무게가 약 6파운드에 달해 작은 고양이와 비슷한 수준의 개체도 기록된 바 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는 두 개의 큰 독샘, 즉 이하선이다. 위협을 받으면 이들은 매우 강력한 부포톡신 혼합물을 분비한다. 이 독은 심장과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이를 삼킨 동물이 심장 박동 이상과 경련을 일으키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심정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든다. 많은 경우 단지 15분에서 60분이면 두꺼비보다 몇 배나 큰 포식자도 죽이기에 충분하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독소가 알, 올챙이, 성체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에서든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으려 하는 모든 생물은 중독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에게도 이 종은 독성이 있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괴롭히지 않는 한 거의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호주의 생태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이곳의 토착 포식자들은 독사, 독거미 그리고 여러 다른 위험에 맞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지만 사탕수수 두꺼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런 유형의 독소와는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뱀이나 왕도마뱀 혹은 작은 육식 포유류가 땅 위에 통통하게 앉아있는 두꺼비 한 마리를 보면 그들은 여느 익숙한 먹잇감과 똑같이 반응했다. 물고 삼키고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중독으로 죽어버렸다. 수많은 희생자들 가운데서도 뱀은 아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일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냥 방식에 있다. 뱀은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먹잇감의 머리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으면 일단 먹으려 든다.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에 사탕수수 두꺼비를 만났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특히 높다. 생태학자 릭 샤인과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많은 뱀종은 충분히 큰 사탕수수 두꺼비를 삼키는 순간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큰 영향을 받은 종들에는 호랑이뱀, 붉은 배, 검은 뱀, 그리고 다른 여러 개구리 사냥뱀들이 포함된다. 붉은 배, 검은 뱀은 호주 동부에 꽤 널리 분포하는 독사로 몸은 윤기나는 검은색이고 옆구리는 붉은 주황빛을 띠며 길이는 약 4피트에서 거의 6.5피트에 이를 수 있다. 이 종은 개구리 사냥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사탕수수 두꺼비가 나타났을 때도 가장 먼저 희생된 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초기에는 많은 붉은 배검은 뱀 개체군이 두꺼비를 먹고 집단으로 죽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뒤 생물학자들은 이상한 현상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사탕수수 두꺼비가 존재해온 지역의 개체군은 이 침입종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지역의 개체군에 비해 죽는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던 것이다. 이는 인간의 눈앞에서 진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겨우 몇십 세대 만의 말이다. 그 적응은 여러 수준에서 나타났다. 먼저 몸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표본 비교 연구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있는 지역에 사는 뱀 개체군이 대체로 이전보다 몸은 더 길어졌지만 머리는 더 작아졌음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된다.
머리가 작아지면 큰 두꺼비를 삼키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흡수하는 독의 양도 크게 줄어든다. 둘째는 사냥 행동의 변화다. 사탕수수 두꺼비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뱀들은 이들을 먹는 데 대해 한 번도 접촉한 적 없는 개체군보다 훨씬 덜 흥미를 보인다. 몇몇 실험에서는 붉은 대검은 뱀이 심지어 쉽게 잡을 수 있는 먹이인데도 두꺼비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개체가 아주 뜻밖의 공격 전략까지 발달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두꺼비를 뒤집은 뒤, 머리 뒤, 독샘 부위보다 독이 적은 배나 다리를 물어뜯는다. 이런 방식으로 뱀은 독의 가장 위험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촬영된 많은 영상 속에서 연구진은 뱀이 계속해서 물었다가 놓는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극도로 독성이 강한 먹이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 몸싸움을 벌인 끝에 두꺼비가 뱀의 입에서 빠져나온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이 포식자가 훨씬 더 신중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리적 변화도 있습니다. 일부 실험에 따르면 사탕수수 두꺼비와 접촉해 온 지역의 붉은 백어문 뱀은 아직 사탕수수 두꺼비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의 개체들보다 부포톡신을 더 잘 견디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면역이 된 것은 아니지만 독에 노출된 뒤 살아남을 가능성은 훨씬 더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토착종들 역시 혹독한 생존 압박 속에서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사례 가운데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토착 물지인 라칼리에게서 나왔습니다. 킴벌리 지역의 연구진은 강변을 따라 놓여 있는 수많은 사탕수수 두꺼비 사체를 발견했는데 가슴 부분에 깔끔한 절개 자국이 있었고 몸의 다른 부분은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더 정밀한 분석 결과 심장과 간이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정확도로 제거되어 있었고 머리 부근이나 독샘 근처에는 물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라칼리가 두꺼비를 뒤집어 가슴 부위를 열고 머리 뒤쪽의 위험한 독성 부위를 완전히 피한 채 비교적 안전한 장기만 꺼내 먹는 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행동이 사탕수수 두꺼비가 이 지역으로 밀려든 지 불과 약 2년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것이 학습된 기술이면서 개체군 안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맹금류도 이 위험한 먹이 자원을 선별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서는 검은 솔개와 휘파람 솔개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두꺼비를 먹는 것이 기록되었지만 혀나 일부 내장처럼 독성이 비교적 적은 부위만 골라 먹었습니다. 어떤 물새들은 두꺼비를 죽인 뒤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 안전한 살코기 부분만 떼어내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극도로 위험한 게임입니다. 처리 방식에 아주 작은 실수만 생겨도 포식자는 여전히 독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탕수수 두꺼비 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침입전선의 가장자리 지역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선두에 있는 개체들은 대체로 다리가 더 길고 지구력이 더 좋으며 하룻밤 사이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추적 장치를 단 어떤 개체는 단 하룻밤 만에 반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확산 속도는 크게 빨라져 초기에는 못년에 약 6m 정도였지만 북부 준주를 지나 서쪽으로 퍼져나갈 때는 못년에 약 25m에서 37m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 토착종들의 적응 속도는 인상적이긴 해도 이 침입종의 엄청난 번식력을 따라잡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암컷 한 마리는 한 번에 약 3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고 조건이 좋으면 못년에 2번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컷 한 마리만으로도 못년에 최대 6만 마리의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생존율이 1%에 불과하더라도 암컷 한 마리에서 못년 안에 약 600마리의 새로운 성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자연 속 수백만 마리 규모로 확대해보면 왜 사탕수수 두꺼비 개체군이 빠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오래전부터 이 대륙 전체에서 사탕수수 두꺼비를 없애거나 심지어 개체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만 호주 달러가
연구와 통제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지만 국가 규모에서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에 불가능한 목표인 두꺼비의 완전한 박멸을 고집하는 대신 침입의 물결이 도달하기 전에 가장 취약한 토착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호주 킴벌리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곳에서 연구진은 민물악어를 대상으로 미각 혐오 훈련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이 악어들에게는 메스꺼움을 유발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처리한 사탕수수 두꺼비 사체를 먹였습니다.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한 뒤 악어들은 사탕수수 두꺼비를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협곡에서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그 지역으로 들어온 뒤 민물악어의 폐사율이 최대 9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사회도 이 싸움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킴벌리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들은 밤마다 성체 두꺼비와 알, 그리고 올챙이를 포획해 제거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십만 마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이 침입종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두꺼비를 잡은 뒤 먼저 냉각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완전히 냉동시키는 등 더 인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권장받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두꺼비의 폐를 공격하는 기생충, 번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 나아가 올챙이 단계 자체를 겨냥하는 방법까지 장기적인 해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탕수수 두꺼비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생애 주기의 맨 처음 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가장 큰 역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탕수수 두꺼비를 없애려고 애쓰는 동안 서호주의 일부 연구진은 오히려 두꺼비를 직접 길러 자연에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불에 기름을 붓는 미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사탕수수 두꺼비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되기 전에 토착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의 발상은 단순하면서도 영리했습니다. 포식자들이 처음부터 독이 매우 강한 성체 두꺼비를 만나 거의 확실하게 죽게 두는 대신 과학자들은 변태 단계에 있는 어린 두꺼비를 풀어놓았습니다. 이 시기의 두꺼비는 독성 수준이 훨씬 더 낮기 때문입니다. 뱀이나 왕도마뱀이 이런 작은 두꺼비를 먹으면 대개 구토를 하거나 몇 시간 동안 불편함을 겪은 뒤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불쾌한 경험 덕분에 사탕수수 두꺼비의 냄새와 맛을 기억하고 이후에는 이 종을 피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킴벌리 여러 지역에서 10년이 넘도록 시험되었고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식자들이 미리 훈련된 지역에서는 어떤 곳의 경우 성체 사탕수수 두꺼비가 밀려온 뒤에도 고해나 왕도마뱀 개체군의 60%에서 90%가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대조 지역처럼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고해나 수가 거의 즉시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에 과학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사회도 연구용 두꺼비 수집부터 포식동물 훈련 활동 지원까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수집 활동에서는 주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수백 마리를 잡기도 했고 그 중에는 엄청난 번식 능력을 지닌 암컷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가 딱딱한 과학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가족과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사탕수수 두꺼비 사이의 이 싸움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이 침입종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새로운 생태적 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더 이상 일시적인 외래종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상시적인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이 종을 완전히 없애는 목표에만 집착하기보다 토착종이 이들을 피하고 적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실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질문은 이 균형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안정 상태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탕수수 두꺼비가 인간조차 더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륙 전체의 생태 질서를 계속 다시 써내려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독점적인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